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겨울 눈 내린 느티나무 아래 버려진 아기와 한 할머니의 운명 같은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준 이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인연과 연결되었는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에 대해선 제 기억이 아닌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1992년 겨울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그 새벽에 할머니는 저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고요했던 날이었다고 하셨지요. 그때 할머니는 50살이 조금 넘으셨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셨어요. 허리가 좋지 않으셨지만 장날이라 일찍 나서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은 후 장에 가져갈 보자기를 꺼내셨답니다. 고구마 몇 개와 들기름 한 병, 그날따라 짐이 제법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목도리를 단단히 매고 장갑을 끼고 발걸음을 내디디셨죠. 눈길은 미끄러웠지만 오랜 세월 그 길을 걸어오신 할머니께는 익숙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느티나무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이라고도 불렸던 수백 년을 견뎌온 존재였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눈 덮인 나무는 마치 하얀 치마를 두른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 아래 작은 보따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묻힌 짐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그 보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작고 가녀린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재빨리 다가가 보자기를 걷어내셨죠. 눈이 덮인 보자기 아래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해요. 울음소리는 이미 기운이 다 빠진 듯 희미했답니다. 이런.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고 하셨어요. 누가 그 추운 겨울날 어린 생명을 그곳에 두고 갔을까요? 이름도 쪽지 한 장도 없이 그저 낡은 보자기에 쌓인 채로 남겨진 아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잠시 망설임도 없지 않으셨지만 할머니는 저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장은 다음에 가도 될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저를 살펴보셨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얼른 방을 데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셨어요.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제 목 뒤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셨답니다. 4개의 점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 있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표시를 해둔 것처럼 선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파출소에 신고하셨어요. 젊은 순경이 와서 저를 살펴보고 사진도 찍어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장님도 오셨고 주변 마을까지 수소문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께 저를 보육원에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갓난아기를 키우는 건 무리라고요. 맞는 말이었지만 어쩐지 제 맑은 눈을 보고 있자면 이건 할머니의 팔자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세상에 버림을 받은 아기와 홀로 남은 할머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저를 찾는 이가 없자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직접 키우기로요. 관청에 가서 서류도 작성하고 제 이름도 한영호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웃던 날, 처음 기어가던 날,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 모든 순간이 할머니께는 선물이었다고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할머니는 조금만 드시고 옷이 낡으면 밤새 바느질을 하셨지요. 때로는 힘드셨을 텐데도 제 웃음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월은 흘러갔어요. 눈 덮인 느티나무 아래서 만난 인연이 할머니의 생에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셨지요.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은 반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을 초등학교로 향했던 그날이요. 그날 아침, 저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밥과 반찬, 지금도 그 맛이 혀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60을 갓 넘기셨죠.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보다는 젊으셨지만 부모님들과 비교하면 한참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으니까요. 교문 앞에서 마주친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젊은 부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온 아이는 저뿐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할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보다 손은 더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으니까요. 당당히 할머니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할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그를 모르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때로는 제가 쓴 글씨를 보여드리면 읽지 못하셔도 정성껏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마을에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키도 훌쩍 자라 할머니 어깨를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이른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즈음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마당 평상에 앉아 별을 보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별자리를 할머니께 설명해드리고 있었죠. 그때 할머니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머니께 왔는지 그리고 제목 뒤에 4개의 점에 대해서요. 처음에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제 상황을, 할머니와 저희 관계를. 이내씩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셨네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 수호천사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저에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사춘기가 찾아왔고 때로는 제 출생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죠. 그곳은 할머니가 저를 처음 발견한 장소였으니까요. 여기가 제가 버려진 곳인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저 제 어깨를 안으실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이 웃으려 노력했어요. 할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저는 기계를 다루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설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된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이미 70 중반을 넘기셨고 허리도 많이 굽으셨지만 여전히 강인하셨어요. 전문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 집은 제법 멀었지만 매일 버스를 타고 통학했어요.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혼자 계실 할머니가 걱정되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종종 집에 와서 설명해드리곤 했는데 할머니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그저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셨어요. 20살이 되어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공장이었어요.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봉투를 할머니께 내밀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의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으니까요. 직장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성장시켰어요. 설비 기술자로서의 실력을 키워나갔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고 상사들도 저를 신뢰했어요. 30이 되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서울까지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행 출장을 앞두고 할머니는 마치 제가 어린아이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따뜻한 이불, 약봉지. 30살 사내가 웃을 일이었지만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정성을, 그 사랑을 어떻게 웃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아요. 이제 어른이라고요. 라며 안심시켜드렸지만 사실 저도 조금은 긴장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요. 이제 할머니는 83, 점점 더 연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어쩌면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잘 도착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도 따뜻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내일이면 거래처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뒤바꿀 만남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제천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호텔에서 일어나 정성껏 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서울의 중견기업과 우리 회사의 설비 계약을 논의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분위기였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갓 다림질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악까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사람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이는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그분이 바로 이현희 이사님이었어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비 계획과 시공 일정을 설명드리는 동안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어요. 특히 이현희 이사님은 종종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긴 회의가 끝나고 휴식 시간,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층이었거든요. 문득 목 뒤가 가려워 손을 올려 긁었습니다. 평소의 습관이었죠.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현희 이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그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목 뒤의 점을 어떻게 아시는 건지. 평소에는 셔츠 칼라에 가려져 있는데 아마도 제가 목을 긁는 순간 보이게 되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제 대답에 이현희 이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이현희 이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녁에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제 남편과 함께요. 이상한 요청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녁 약속이 잡혔고 남은 회의도 무사히 마쳤지만 내내 이현희 이사님의 이상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몸은 괜찮으신지, 약은 잘 드시는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어쩌면 내 부모님을 만난 게 아닐까 싶구나. 그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부모님,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그 사람들. 갑자기 분노와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부모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호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법이란다.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을 수도 있지. 만나보렴. 그리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면 된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이현희 이사님이 정말 제 어머니일까?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호텔 로비에서 이현희 이사님과 한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강진국님, 이현희 이사님의 남편이자 어쩌면 제 아버지일지도 모를 분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에는 슬픔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 다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현희 이사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영호 씨,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가요? 1992년생입니다. 그 대답에 두 분 모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현희 이사님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출생에 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네, 압니다.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요. 할머니께서 제천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저를 발견하셨다고요. 갓난아기였던 저를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3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이사님이은 1992년 당시 30 초반이었던 그때
막 출산한 후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가 태어난 아들, 즉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가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혼미한 상태에서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고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찾지 못했고 그들은 30년 동안 아들의 그림자를 찾아 헤매었다고요. 목 뒤에 4개의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제 목 뒤에서 그 점을 발견한 순간 이연의 이사님은 알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두 분은 즉시 동의하셨어요. 그들도 확실한 증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기도 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영호야, 내가 그분들의 아들이라면 난 기쁘구나. 널 잃어버리고 30년을 찾아다닌 부모라면 만나봐야지. 할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조금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저를 잃을까 봐 두려우신 거겠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의 아들이든 할머니는 언제나 제 할머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연희 이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호 씨, 결과가 양성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 아들이에요.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슬픔, 혼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연희 이사님,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 분과 아버지께서 제천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약속한 날 저는 아침부터 집 안을 정리하고 할머니의 옷매무새도 가다듬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좋은 옷을 꺼내 입으셨어요. 오랫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굳이 그렇게 차려입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다, 영호야. 내 부모님을 만나는 건데 예의를 갖춰야지.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도 긴장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였어요. 여성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품이 있는 모습이었고 남성은 흰머리가 섞인 검은 머리카락에 단단한 인상이었어요. 그들이 저희 집 앞에 서자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 눈 덮인 나무 아래 놓여있던 갓난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손으로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저는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저희 말을 끝맺지 못하는 제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요.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님 부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특히 이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시골집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이곳은 할머니와 제가 함께 살아온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방 안에 앉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결국 강진국 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할머니는 웬만해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분노도 원망도 보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였어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다는 사실이. 그동안 할머니가 가졌던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호야, 내 부모님이란다. 널 찾아왔구나. 그 말을 꺼내시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표정이셨습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낸 것처럼요. 이사님이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으로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보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호,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그 말을 끝으로 이사님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이 메었거든요. 강진국 님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너를 잃고 살아갈 이유를 잃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허름한 시골집 밥상이었지만 저의 부모님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어요. 특히 이사님은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먹으며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소박한 음식 앞에서 보여준 그 진심이 저에게도 와닿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강진국 님이 다가왔어요. 그는 잠시 함께 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아들이라고 부르면 너무 이른 걸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저 불행한 사고로 저를 잃어버렸을 뿐. 아직은 조금 어색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진국 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와 이사님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두 여성이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 부모님은 마을의 작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할머니와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구나. 30년 동안 널 찾아다녔다니.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눈빛을 보니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그분들이 저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영호야, 내가 어디에 있든 넌 내 아들이야. 서울에 가서 내 인생을 살아도 좋아. 넌 이제 어른이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갑자기 두 갈래로 나뉜 것만 같았거든요. 한쪽에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다른 한쪽에는 저를 30년간 찾아 헤맨 부모님. 어느 쪽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특히 이사님이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한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사님이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영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가 할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으실 뿐이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사랑한 만큼 할머니도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강진국 님은 제 마당을 둘러보더니 허름한 대문과 담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수리가 필요하겠군요. 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 혼자 살기엔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이곳은 우리 아들이 자란 곳입니다. 소중히 가꿔야죠.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할머니는 스스로를 책망하셨을 거예요.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강진국 님의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오랜 짐을 덜어드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강진국 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호야, 우리와 함께 서울로 가보지 않을래? 물론 어머님도 함께요. 우리 집에는 방이 많거든. 그 말에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난 이곳에 남을 거예요. 이곳이 내 자리니까.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저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이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영호가 원한다면 가끔 서울에 와서 지내다 가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찾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제천에서 살되 때때로 서울의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제천을 방문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 사이에도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어요. 때로는 이사님이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강진국 님이 할머니 집의 여러 곳을 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감사함으로 변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3명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저를 찾아 헤맨 부모님. 어느 날 이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야, 우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색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이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 영호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제 목 뒤에 4개 점은 이제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저를 찾을 수 있게 해준 표식이었고, 동시에 할머니와의 소중한 인연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 목 뒤에 4점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이 작은 점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영원히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4개의 작은 점을 통해서 말이죠.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삶을, 하나의 인연을, 그리고 하나의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저는 2개의 가정을 오가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천의 할머니 집과 서울의 부모님 집. 둘 다 저희 집이고 둘 다 저의 가족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할머니께서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영호야,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2번 찾아진 아이였구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 뒤에 4점,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저를 이끌어갈 별자리처럼 말이죠.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